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밤, 문서정. 텔레비전 화면이 캄캄해졌다.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더니 어둑한 공간이 나왔다. 잡동사니 물건들이 들어차 있는 창고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시가잭으로 불을 붙였다. 남자가 담배를 빨 때 아주 잠깐 남자의 얼굴 윤곽이 붉은 빛으로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볼이 움푹 파일 정도로 깊게 담배를 빨았다. 어느새 긴 손가락에는 꽁초만 남았다. 세 번째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멈칫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도로 코트 속에 넣었다. 긴 숨을 편안하게 내쉬었다. 이어 코트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자신의 입속으로 총구를 넣었다.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반쯤 감은 남자의 눈에서 반짝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탕! 총소리가 우둠을 뚫었다. 예련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싱크대로 가서 전기포트에 물을 부었다. 물이 끓는 동안 거실 창문을 열었다. 새벽에 밝아오고 있었다. 골목길, 셔틀을 내린 마트 간판, 버스 정류장의 푯대가 푸른 대기 속에서 어른어른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기포트 전원을 끄고 뜨거운 물로 허브차를 내렸다. 접이식 소파에 다시 앉아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남자는 금세 사라지고 영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나왔다. 진행자가 불면증에 걸려 자살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미국의 어느 주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신이 입에 총을 쏘고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예련은 텔레비전 전원을 껐다. 차를 마시는데도 여전히 입이 말랐다. 영화 속 남자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눈가가 바르르 떨렸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지가 벌써 며칠째인지 헤아려 봤다.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러나 그것은 날짜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날짜를 세는 거였다. 무엇이든 세어보는 일은 얼마 전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잠을 자기 위해 양을 세던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양 100마리, 양 99마리, 양 98마리. 원룸 계단을 세고 약통 안에 든 아략 개수를 세고 서랍장 속에 든 팬티며 부르지어 개수를 세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예르는 고분 공원에 최근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을 나왔다. 고분 공원 마당에 깔려있는 전돌 개수를 세며 근무지로 항했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510개를 셌을 때 커다란 무덤이 나타났다. 그녀는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여년 전에 죽은 왕의 무덤 내부를 공개해 놓은 전시관에서 제복을 입고 마른 인형처럼 서 있다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전시실을 안내하거나 전시품을 설명하는 일이 그녀가 하는 일이었다. 전시실 중앙에 위치한 유리관 속에는 왕이 검은 재로 베는 형태 그대로 반듯하게 누워있다. 몸은 검은 가루로 변했지만 왕은 검관을 쓰고 검 귀걸이, 검 목걸이를 하고 검으로 만든 허리띠와 드리개를 들이오고 있다. 그녀는 유리관으로 다가가 왕에게 미소를 지었다. 방문객들이 좁은 전시실을 찾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왕의 유리관 옆에 가만히 누웠다. 눈을 감았다. 밤새 잠을 설쳤으니 10분 정도라도 옅은 잠을 자고 싶었다. 왕과 그녀. 둘만이 존재하는 무덤만이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했다. 퇴근 뒤에 예르는 자신의 원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오랜 불면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었다. 자주 있는 일인더 대수롭지 않게 휴대전화 메모 앱에 저장해둔 비밀번호를 보고 버튼을 눌렸다. 잠으로 가는 길은 힘들었다. 샤워 뒤 수면 유도제를 먹고 침대 위에 들어누웠다. 침대 맞은편 냉장고에 붙어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혜영이 준 사진이었다.
인터넷 서점에 책을 여러 권 주문하자 대형 화보 사진이 선물로 주어졌다며 혜영이 그녀에게 선심써도 건네주었다. 사진 아래쪽에 귀스타보 크루베의 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웨이브 진 블론드 머리의 여자와 길고 검은 머리의 여자가 침대에서 나신으로 서로의 몸을 감싸는 채 잠자고 있는 그림이었다. 혜영은 특히 이 그림을 좋아했다. 혜영은 예른의 몸을 더듬으며 잠에 빠져들면서 저 그림은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 수면자가 따로 없다니깐 하고 말했다. 옆방에 살고 있던 혜영은 종종 한밤중에 베개를 들고 그네의 방을 노크했다. 혜영의 몸냄새를 맡으며 자는 날엔 그럭저럭 잠을 잤다. 침대에 누워 한동안 그림을 쳐다보았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한밤중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수면 유도제를 먹는 따위로는 잠들 수가 없다는 걸 안지도 오래됐다. 내일은 저 그림도 떼내어 버려야겠어. 도둑고양이 같은 년, 도둑년. 일부러 소리를 내어 말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도시의 밤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하더라도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다. 예리는 몇 시간째 침대에서 뒤척거리다 일어나 영화를 보았다. 영화 리뷰에서 수치아처럼 잔잔한 영화, 주인공을 맡은 원로 배우들의 연기력이 타고난 영화 등의 평을 받은 영화를 선택했다. 그래야 지루해서라도 잠이 올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엔딩 타이틀이 나올 때까지 의식은 또렷이 끼어 있었다. 9평 원룸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냉장고 청소를 하고 선풍기를 분해해 날개를 하나씩 닦았다. 새벽 4시였다. 희뿌연 새벽빛이 창문으로 새어들었다. 열대야가 지나간 8월 하순의 새벽 공기는 제법 시원했다. 3층 원룸 창문 곁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맞은편 원룸의 4층 남자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빛이 마주쳤을 때 서로 겹는짓게 웃었다. 남자는 무척 뚱뚱했다. 서모 선수 같았다. 좋기 130kg은 나갈 듯했다. 저렇게 뚱뚱한 남자가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피식 웃음이 났다. 변기에 앉거나 일했을 때마다 좁은 화장실 벽에 그의 살찐 엉덩이가 부딪히고라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9월에는 고분 공원 단체 관람객 숫자가 서너 배로 많아졌다. 관람객이 많아질수록 예리는 점심시간을 자주 놓쳤다. 관람객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왕아 유리관대에서 커피와 비스켓으로 점심을 때우는 날이 잦았다. 오늘은 예약된 단체 관람객이 없어서 고분 공원 안내소 여직원 S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직원 회계실에서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다. 관광종합개발공사 김 계장이 회계실 문을 열고 나타났다. 준비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온 김 계장은 예련에게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예련씨, 요즘 잠 못 자지? 낯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왜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알아? 연애를 안 했어 그래. 그러니 연애를 하라고, 연애를. 이런 세련된 미인이 싱글이라면 누가 믿겠어? 미친놈. 식사를 하고 있던 예리는 듣고만 있다가 입에 밥알을 문 채 입속말을 했다. 빈속에 커피만 마시대다 겨우 몇 숟가락 떠는 중이었다. 밥알이 흙모래처럼 서걱거렸다. S가 옆구리를 툭 쳤다. 언니, 계장님 들으시겠어요? S가 계장과 예린의 눈치를 살폈다. 김 계장이 말을 이었다. 도슨트가 그렇게 낯빛이 매주 던 것처럼 누리끼리 했을 테겠어? 어디 재계약이 되겠냐고. 예른씨가 동안이니 망정이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도 줄을 섰는데 예른은 김 계장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은 그의 충혈된 눈에 아주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당혹감을 보았다. 무언가를 덜켜버린 듯 그는 허둥대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김 계장은 그녀에게 낯빛이 어둡네, 목소리가 어물하네, 너무 말라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네 하며 트집을 잡았다. 김 계장이야말로 제대로 연애를 해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내와 중학생인 아들 둘을 재작년에 밴쿠버로 보내고 밤마다 여자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헤매고 다니느라 자주 눈이 저렇게 충혈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매번 자신을 쳐다보는 그의 야릇한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예르는 고분 공원에 올 때마다 연애 운운하며 그녀에게 실없는 소리를 해대는 김 계장의 입에 비아그레를 한 움큼치보다 채가처럼 물려놓고 싶었다. 비아그레를 먹은 김 계장이 여자와 실컷 뒹굴고 나면 자신에게 연애 운운하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예련의 불면은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가득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뒤부터 시작됐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5년 전, 그 일 이후부터였다. 그 일은 분명 사고였다. 눈만 감으면 그날 사고 현장에서 보았던 강렬한 불빛이 떠올랐다. 낮보다도 더 환한 불빛이었다. 자신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른이 여름 휴가 기간에 대전에 있는 친정에 혼자 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임신 중이라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지낼 예정이었는데 급한 업무가 생겨 저녁에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고속버스는 비를 뚫고 검은 도로를 달렸다. 남편인 제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퇴근 뒤 집에서 축구 중계 보고 있음. 토토는 뱃속에서 잘 놀아. 주말에나 올 거지? 예리는 응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토토는 3개월 뒤면 세상에 나올 아이의 태명이었다. 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가 깜짝 놀란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이내 달콤한 잠속으로 빠졌다. 토토를 아는 제이가 동료 섬집 아기를 조용히 흥행했다. 예리는 토토의 가는 팔에 시계풀 꽃으로 팔찌를 만들어 채워주고 있었다. 구름은 수레에 실려 가듯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제이도 그녀도 토토도 봄 햇살처럼 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로 옆에서 요란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사방에서 빛이 터졌다. 눈이 너무 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빗물과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파편들이 몸 위로 떨어졌다. 검은 도로 위에 사람들의 다리가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게 반중 감긴 눈으로 흐릿하게 보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예른이 깨어났을 때 토토는 뱃속에 있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들이 드문드문 멀어졌다. 어두워졌다. 끊어졌다 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눈을 감은 채 두 팔로 배를 감싸 안고서 제이를 불렀다. 제이 어디 있어? 예린이 수술 받는 동안 토토는 사라졌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제이는 없었다. 제이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동생이 말했다. 제이의 휴대전화로 집으로 사무실로 시댁으로 전화를 했지만 제이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제이의 사무실에 찾아가 봤지만 제이는 없었다. 나흘간 휴가를 냈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제이는 예른이 사고가 나고 나흘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그땐 토토는 사라지고 없었다. 제이는 예린이 모르게 회사에 나흘간 휴가를 냈고 휴가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교통사고가 났고 토토와 그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제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제이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녀의 손이라도 잡고 있어줬더라면 그녀는 한결 안정을 취했을 테고 토토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토토는 사라졌고 제이와의 신뢰는 깨졌다. 그러나 예린은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았다. 당신 스쿠버 다이빙 하러 사이판에 다녀온 거지? 널 사이판에 가고 싶어 했잖아. 당신 전에 수십몇 미터 다이빙 풀어서 폐에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뒤로는 나한테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 말 안 했잖아.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 맞지? 그렇지? 예린의 절박한 다그침에도 제이는 나흘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제이, 제발 말을 해봐. 이렇게 알리바이가 확실한데도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거짓말이라도 하란 말이야. 예린은 제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할 일 없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녀가 믿었던 한 세계는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다. 예린은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했던 어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동료와 함께 작업실을 얻고 어류 매장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했지만 계속 적자였다. 이어 부도가 났다. 각종 독촉장과 청구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마흔을 코앞에 두고 예르는 이혼녀의 신용불량자의 한정치산자가 되었다. 예르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기다렸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천년 왕조의 수도였던 캐시로 이사를 왔다. 캐시에서 천년 염색 옷을 만들고 있던 대학 선배의 권유가 제일 컸다. 그러나 선배의 천년 연속 공장 경영 상태도 위태로웠다. 선배의 공장에 디자이너로 입사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공장 지원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여른이 월급 대신 받은 건 천년 염료를 사용해서 자신이 만든 고가의 원피스와 재킷들,
색색의 그라데이션 기법의 대형 스카프, 롱 스카프, 미니 스카프, 파시모나 모플러들이었다. 그 어디 국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쿠레이트 교육과정과 도선터 교육과정을 작년 겨울에 마쳤다. 올해 봄에 이곳 고분 공원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사실 김 기장에게라도 애명 걸면 매달려야 할 사항이었다. 탕. 누군가 멀리서 장충으로 예린의 심장을 쐈다. 옆쪽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데도 예린은 눈이 감겼다. 잠이 와서 통증이 느낄 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쏟아지는 게 무서워서 와악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내지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304호 자신의 방이었다.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은 오늘 오후까지 내내 잠들지 못하다가 초저녁에서야 까무룩 잠이 들었는지 자는 동안 악몽을 꾸었다. 그런데 탕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걸 보니 집주인인 것 같았다. 현관문 앞에 4층에 살고 있는 주인이 서 있었다. 60이 넘은 여자였다. 휴대폰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304호는 웬 잠을 그리 자요? 감정이 묻어있는 까칠한 목소리였다. 예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원룸을 보러 왔을 때 강남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이 빌딩을 설계해서 다른 원룸 건물과는 구조가 달라요. 창이나 방문도 모두 유명 제품으로 달았어야 하며 집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을 내보이던 여자였다. 서울에서 세무서 직원으로 명예퇴직한 남편을 따라 3년 전에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 옛집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4층 원룸 빌딩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했다. 주인은 견과류 껍질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빠르게 말했다. 2달치 집세가 밀렸으니 이번 달에 입금해줘요. 이때 5달 동안은 보증금으로 방세를 제했어요. 그리고도 집세가 2달 밀린 건 알고 있지요? 예리는 네 하고 나직이 대답했다. 보증금 금액을 낮추고 대신 월세를 올려 받아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짐작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2달 방세를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조치를 할 테니까 밀린 집세도 안 내고 도망간 303호는 소송을 걸어놨어요. 주인은 단호하게 말해놓고는 4층으로 올라갔다. 주인 집 현관문이 거치게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현관문을 빠르게 거치게 닫았다. 303호는 혜영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주인에게는 입주민들이 그냥 303호고 304일 뿐이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9평 직사각형 공간인 사물에 불과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친절하게 돈을 뿜어내는 정방형 물체와 같은. 새벽녘 비가 내렸다. 예리는 집주인이 다녀간 뒤부터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넉 달 전 혜영이 예린의 알량한 월급과 밀린 집세가 든 돈 봉투와 옷가지를 훔쳐 달아났을 때에도 거저 헛웃음만 났었다. 혜영은 용케도 그녀가 유학 시절 구입했던 명품 스키니진과 마놀로 블라디 구두, 샤넬 스카프, 구치 백팩을 골라가지고 사라졌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모두 가지고 간 셈이었다. 유학 시절 색감을 익히려고 바느질법과 옷감을 연구하느라고 끼니도 그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모은 것들이었다. 그 물건들 자체가 예른에겐 선생이었다. 밥을 굽는 한이 있더라도 디자인으로서 소장하고 싶은 것들이었다. 이런 건 돈과 옷과 구두만이 아니었다. 혜영을 잃었고 잠을 잃었다. 혜영의 가슴 위로 팔을 두르고 누우면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었다. 혜영은 벼룩의 간만 빼서 달아난 게 아니라 벼룩의 잠마저도 빼앗아 달아난 셈이었다. 예리는 옷장 위에 얹어놓은 종이박스 2개를 꺼냈다. 박스 하나를 열자 베네저 꾸리와 앙증맞은 신생아 신발, 초음파 사진, 임산부 수첩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베네 옷과 신발을 묶구름이 바라보다가 눈을 감아버렸다. 눈가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가는 바람에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듯 어깨를 바르르 들었다. 다른 박스를 열었다. 천년 염료로 만든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들인 셈이었다. 스카프들을 한 장씩 꺼내 하나, 둘, 셋 하고 셌다. 더는 잠을 자기 위해 애명걸면 노력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원룸 건물들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부딪힐 듯 마주보고 서 있거나 서로 비빌 듯 바짝 붙어 있었다.
아침부터 이른 저녁 동안에는 기침 소리, 창문 여닫는 소리, 압력 밥솥에 추 돌아가는 소리도 고스란히 들렸다. 맞은편 원룸의 4층 남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소리를 내어 웃고 말았다. 뚱뚱한 남자의 어깨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무슨 생태 동물 보호 퍼포먼스도 아니고 어깨 위에 고양이를 턱 목도리처럼 두르고 있다니 크크크크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요.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남자가 높은 톤으로 말했다. 아, 이 고양이요. 길 고양인데 석 달 전부터 기르고 있어요. 밤마다 풀맨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이 녀석을 만났어요. 이놈이라도 껴안고 풀맨과 싸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젊고 가늘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었을까. 빗방울이 창문털에 떨어졌다. 제법 줄기가 굵었지만 창문으로 활짝 열어 젖혔다. 바람이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도 그대로 둔 채 담배를 깊숙이 빨아들였다. 그쪽은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려요. 스카보다 아주 잘 어울리고요. 많이 말랐지만요. 남자의 뜬금없는 말에 갑자기 기침이 터져나왔다. 웃다가 기침을 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쪽이 얇은 발목으로 3층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자주 상상해요. 사람들은 나처럼 미련하게 뚱뚱한 사람들보다는 그쪽처럼 마르고 예쁜 사람들을 더 좋아하죠.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건 그쪽의 편견일지도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취업 면접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덩치에 배한다며 몹시 불안정하고 가늘었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무척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이른 새벽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잘 모르는 남자와 나눈 대화치곤 상당히 치밀하고 우호적인 말들이 오갔다. 어쩌면 남자도 나흘 동안의 행적에 대해 묵묵부담으로 윗선을 떨던 제이나 혜영이나 동업자와 같은 족속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제이는 예련과 토토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남국의 호텔에서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잠을 잔 유인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했다. 평상시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주기도 문 외우든 말하던 사람이었고 동업자는 부도 직전까지도 우리가 재개할 수 있다고 하던 사람이었다. 혼자만 재개하려고 동업 내내 돈을 빼돌렸을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너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 너를 맹목적으로 신뢰해. 넌 참 예뻐 하고 침대 위에서 수시로 속살거리던 혜영이의 커다란 입도 떠올랐다. 조금 돌출된 구강구자에 유난히 입이 컸던 혜영을 생각하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요리에 서툰 그녀가 칼에 손가락을 베이는 일만큼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사방에서 빗줄기가 들어닥치자 창문을 닫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남자는 무엇 때문일까? 돈? 아니면 사랑? 그것도 아니면 패배감? 예르는 자신처럼 남자도 불면에 선택된 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고도 비만인 남자의 입에서 나오던 가늘고 불안정한 목소리가 척언했다. 가을철이라 고분 공원의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늦은 오후 한 무리의 수학 여행단이 썰물 빠지듯 나가자 전시실이 한산해졌다. 예르는 왕의 유리관 곁으로 가 설며시 앉았다. 종일 미소 띤 얼굴로 전시물들을 설명하다 보니 입 근육이 얼얼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슬쩍 당겼다 놓았다. 구두를 벗어 종아리를 두드렸다. 유리관에 비스듬히 기대어 왕이 쓰고 있는 건간에 붙은 수많은 귀고리 모양의 금장식과 곡옷과 순금으로 만든 나뭇잎 장식들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75, 76, 77.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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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말바구 소리가 들렸다. 텅 빈 덜판을 달리다 잠시 쉬어갈 때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말들의 발굽 소리였다. 말발굽 소리는 그녀 앞에서 멈췄다. 왕이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왕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왕은 그녀를 태우고 비스듬히 누운 억새밭들 지나 가지런히 쌓인 석탑들을 지나 별처럼 흩어져 있는 절과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보다 많은 불상들을 지나 하늘을 날아올랐다. 끝없이 날아오르는데 어디선가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예르는 놀라 눈을 떴다. 전시실 입구 쪽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왕의 옆에서 10분 남짓 아주 짧게 잠을 잔 셈이었다. 곱은 전시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예르는 보름 전에 공문을 받았기에 오늘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천여년 전의 왕궁을 그대로 재현하는 완경 복원 유적 사업을 맡은 프로젝트 팀원들이었다. 프로젝트 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학자들, 관광개발공사 지원들로 구성됐다. 외국인도 몇 섞여 있었다. 그들은 2시간여나 머물다 돌아갔다. 그들은 완경이 곧 복원되는 대로 왕도 궁궐 안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점심 식사 뒤 예른이 좁은 공원 안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았다. 곧 복원될 완경 안정원을 황금 옷을 입은 왕과 그녀가 다정하게 걷는 상상을 했다. 피식 웃음이 났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을 꼭 감고서 아무 마음도 없이 왕이 누워있는 유희관을 기댔다. 그렇게 왕이 곁에 있는 동안은 아득한 배신감과 천다반 기분 따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예른은 밤새 뒤치기다 일어나 담배를 피웠다. 두개비 연꽃부 피우니 잠은 더 멀리 달아나 버렸다. 눈을 감으면 강렬한 햇살이 눈동자를 핥히듯 달려들었다. 모든 소리들이 멀어지고 위층 뱅개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띵동 띵동 정막을 뚫고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두 귀를 관통했다. 집주인이 아닌 건 분명했다. 집주인이었으면 초인종을 2번 누른 데에는 반드시 현관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조금 편한 마음으로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가늘고 불안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켜져 있길래요. 영화나 같이 볼까 하고요. 무례한다면 돌아갈게요. 문 밖에 건너편 원룸의 4층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한쪽 손에 캔 맥주를 들고 다른 손에는 USB를 짙게 들고서 멋쩍게 웃고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는 서 있었다. 무슨 행동이든 해야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서 있는 그녀를 비껴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밤새 세워둘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노트북에 USB를 꽂고 영화 파일을 열었다. 알 파치노 주연인 인썸니아였다. 그가 침대 발치에 앉아 그녀도 그의 곁에 앉았다. 불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화를 가져왔어요. 알 파치노가 잠을 자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목소리로 봐 수줍음이 많은 청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에 비해 꽤나 어쨌대서 속으로 놀랐다. 그가 캔맥주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캔맥주를 받고선 양파칩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인썸니아가 끝날 때까지 양파칩이 입속에서 오도독거리는 소리만 났다. 예른은 생각했다. 이 남자가 매일 밤 찾아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라도 밤을 견뎠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영화를 같이 보며 밤을 견디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영화가 끝나자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영화를 같이 보면 어떨까요? 예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올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간식도 내가 가져올게요. 돌아서 가는 남자의 발걸음이 큰 체격에 비해 가벼웠다. 예른은 퇴근길에 좁은 공원의 전돌 위를 걸으며 나무들을 바라봤다. 키 큰 단풍나무의 노랗거나 붉은 잎사귀들이 지천으로 경내에 떨어져 있었다. 밤의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데 계절은 빠르게 흐르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잎사귀 사이로 가는 비가 흩날렸다. 저녁부터 밤새도록 굵은 비가 내릴 거라고 했다. 빗소리가 사방 모든 소리를 삼키면 너무 고독해서 잠이 또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남자가 2주일째 영화를 보러 오지 않았다. 예른은 남자의 안부가 궁금했다. 혼자서 밤을 질새우는 일에도 진저리가 났다. 자정을 넘긴 시간, 긴 우산을 쓰고 두터운 카디건을 걸친 채 건너편 4층 남자의 원룸 초인종을 눌렀다. 거구의 남자가 의외라는 듯이 멋지게 웃었다. 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킹 사이즈의 침대 위에 퍼즐판이 놓여 있었다. 밤을 견디기 위한 영화 감상 외엔 이게 최고더라고요. 퍼즐에 집중하는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3,000피서 정도 되려나 반쯤 맞추다만 형태로 봐서는 무슨 그림인지 잘 알 수 없었다. 이 잠자는 비너스라는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화가 조르존의 작품이라고 퍼즐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걸 맞추는 동안은 우울하거나 힘든 생각들이 모두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죠. 같이 할래요? 밤새 몰입하여 볼 수 있는 영화나 책을 고르던 잠자는 비너스라는 퍼즐보드를 골랐을 남자를 생각하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나신의 비누스 주위에 짙게 깔린 녹음을 남자가 한 조각씩 맞추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민망해진 예린은 하늘과 구름 조각을 찾아 맞췄다. 남자는 누워있는 비누스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 퍼즐을 끝내고 비누스의 발치 아래에
흘러내리듯 펼쳐져 있는 옅은 녹색의 천을 맞췄다. 드디어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고 났을 때 예린과 남자는 동시에 하이파이브를 맺히며 손을 마주 잡았다. 남자와 예린의 가슴이 서로 닿았다. 너무 바짝 서로의 손을 당겨 잡은 탓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어색한 순간이었다. 남자가 예린을 안았다. 예린이 얼른 몸을 뺐다. 가만히 있어 줄래요? 그냥 단지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요. 안심하세요. 절대 다른 행동은 안 합니다. 남자가 다시 예린을 안았다. 예린은 가만히 있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남자는 침대 위에 있는 퍼즐판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예린을 안아 팔에 힘을 주며 침대에 누웠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 사람의 고통을 안다. 예린은 침대에 누워 남자가 팔을 풀어줄 때까지 하나 둘 셋 하고 속으로 세었다. 500몇 개를 세었을 때 남자의 팔이 스르르 풀렸다. 남자가 잠에 떨어진 걸 보고 도망치듯 사청 원룸을 빠져나왔다. 다시는 남자와 단둘이 불면을 이기는 게임 따위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침 햇살이 좁은 원룸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집 주인이 집세를 독촉하던 날부터 예린은 부쩍 두통이 심했다. 어쩌면 조만간 찜질방으로 내몰릴지도 몰랐다. 허빈 횟수도 늘었다. 세상에 낙이라곤 오로지 허빈밖에 없는 양 담배를 피워댔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창문을 열어젖혔다. 언제나 너무 쉽게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녀 삶의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며 담배 얘기를 깊숙이 빨아들였다. 그때 맞은편 창문이 열렸다. 담배 개비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떨어져 나갔다. 맞은편 4층 남자가 그대의 몸집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놀라는 기색도 없이 계속 몸을 흔들어댔다. 남자는 힘을 건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그녀를 마주본 채 자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선가 고양이가 까르르 거렸다. 남자는 행위가 끝나자 한쪽 주먹을 높이 들고 다른 손가락을 주먹 속으로 삽입하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다. 당신도 한번 해봐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며 해요. 잠이 잘 와요. 예린이 배꼽 아래에 손을 얹었다. 아랫배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혜영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늘 해주던 방법이었다. 중국에서는 전이의 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거라. 혜영의 손놀림에 따라 천천히 달아오르던 몸의 기억을 떠올리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헐리토리스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았지만 몸은 열리지 않았다. 크루베의 잠 하부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질 깊숙이 넣어 보았지만 들어오는 건 절정의 쾌감이 아니라 통증뿐이었다. 예린은 벌떡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겠다. 냉장고 문에 붙은 크루베의 하부를 힘껏 떼어냈다. 마른 잎사귀처럼 얇은 어깨가 한동안 들썩거렸다. 자기 행위로 잠을 잘 수 있는 행운도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니었다. 그것은 맞은편 원룸 남자에게만 배당되는 행운이었다. 예린은 전시실 입구에 있는 전시품들부터 눈으로 훑었다. 500평 면적의 전시실은 12,000여 점 왕의 부장품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1000여 년 전 왕은 죽은 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모두 순금제였다. 검제, 허리띠, 검강, 검으로 만든 둥근 고리 장식이 붙은 칼, 검 목걸이, 검 팔찌, 검 반지, 검 귀걸이, 검잔, 검 모자, 검동 신발, 검으로 장식된 말 수레와 말 안장. 그가 사용했던 부장품들을 한 점 한 점 천천히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곧 복원될 왕궁으로 그가 옮겨진다면 그와 그의 애장품들을 지금처럼 매일 오랜 시간 쳐다볼 수는 없을 것이었다. 휴대전화가 몸을 떨었다. 김 계장이었다. 차 예린 씨, 관람객들이 없으면 지금 사무실로 와 달갑지 않았다. 김 계장은 오늘도 분명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밀하게 훑어댈 것이다. 아니면 또 무슨 트집을 잡아댈까? 그의 모호한 눈빛이나 말들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재계약건에 대한 얘기라면 상황이 달랐다. 사무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전시실 앞에서부터 전돌 개수를 천천히 세기 시작했다. 가급적 아주 천천히 세었다. 김 계장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 키 큰 백양나무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우산 모양의 잎사귀들이 가는 바람줄기에도 바르르 몸을 떨었다. 김 계장의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인맥까지 붉게 묻는 바른 잎사귀 같았다. 여느 날과 달리 짐승의 눈알이 아니라 따뜻한 알전구 같은 눈이었다.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몸이 건조하게 물었다. 예린씨, 근무시간이 이번 달까지지? 근무기간이 이번 달까지지? 네. 김 계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더 이상
도선트를 채용하지 않아. 이번에 관광개발공사와 KC에서 도선트를 20명 정도 공개 채용해 곧 복원될 완공에 배치할 도선트라 나이지 안에다 신원조회도 있어. 여른 씨는 내가 손 써볼 방법이 없더라고. 떡밖에 담담한 어투였다. 예른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도 담백했다. 진담인지 농담인지도 모를 말을 던지며 그늘을 야릇하게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다. 저녁에 술이나 한잔할까? 그늘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지었다. 눈을 뜨니 새벽녘이었다. 어스름이 좁은 방에 깔려 있었다. 침대 옆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어제 퇴근길에 사온 담배 한 갑을 밤새 피웠다. 격렬한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한 한기가 들었고 몸이 자꾸 떨렸다. 제 계약이 안 되면 어찌란 말인가.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난 뒤엔 수면 유도제 하나를 먹고 또 한 개비를 피우고 난 뒤에 수면제를 먹었던 기억이 났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 자신의 생은 왜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화석처럼 굳어버리게 된 걸까를 생각했다. 머리가 지끈 그를 두통약을 집어들었다. 굵은 빗방울이 두루루 창문을 놓고 했다. 여름 오기도 하는데 비가 자주 내렸다. 쿵! 육중하고 둔뚝한 소리였다. 여기저기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4층 남자예요.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도 창문을 열었다. 맞은병 4층 원룸태를 바라보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청길 낭떠러진 아래를 굽어보는 듯했다. 구급차가 들어오고 뒤이어 경찰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창문을 닫았다. 허멀건 아랫도리를 나를 향해 흔들어대던 남자에게 죽음이라니. 앞진 남자는 흔적 없이 빗속으로 스며들기엔 덩치가 너무 커. 그녀는 낮게 탄식하며 오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예리는 고분 전신실 안에 지지되어 있는 천마다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자작나무로 만든 말 다리에 흰말이 하늘에 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천마도라 불리는 그림이었다. 주고수조차 크고 화려한 방을 가진 왕과 함께 천마를 타고 지상을 굽어보며 끝없이 날아오르고 싶었다. 거구의 4층 남자는 지금 하늘을 잘 날고 있을까?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진 남자와 그가 털목도리처럼 두르고 있던 고양이를 잠시 생각했다. 그 고양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휴대전화 진동음이 들렸다. 김 계장이었다. 퇴근 뒤 맥주나 한잔 하자고 했다. 예르는 계약직이긴 했지만 도슨터로 채용해준 김 계장에 대한 마음의 빚을 한 번쯤은 갚아야 될 것 같다. 호프집으로 나갔다. 호프집에서 혼자 맥주를 연거푸 들이키는 김 계장이 그녀를 빤히 보며 말했다. 차 예린씨 요즘도 잠을 못 자나 보네. 그러죠 뭐. 미스 차보다 내가 먼저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 아니 왜요? 빤한 월급에 애들과 아내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나. 이건 숫제 도둑질을 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말과 같아. 계장님도 잠을 못 주무시나요? 계장이 그늘을 쳐다보며 웃었다. 어떻게 알았어? 혼자 있는 밤에 뭘 하겠어? 인터넷 서핑을 하지. 밤에 인터넷에는 말이야 나처럼 외로운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떠다니지. 예리는 피식 웃었다. 밤마다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봉꾼인 줄 알았는데 밤마다 컴퓨터를 안고 뒹구는 사람이었다니. 아 그렇게 철연한 눈빛으로 볼 건 없고 가끔은 인터넷에서 자상하고 친절하게 알려준 맛있는 밥집을 찾아다니거나 여자가 있는 술집을 찾아다니기도 하지. 24 살짜리 여자애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자는 건 어렵진 않아. 숙면에는 섹스만 한 게 없지 않나. 그러나 문제는 숙면의 유효기간이 그날 하루뿐이라는 거야. 그 뒤로 잠이 더 오지 않는다는 거지. 예른씨, 우리 서로 잠 안 오는 밤에 만날까? 심야극장이든 술집에서든 어디서든 만나. 모텔에서 만나도 좋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이 올지도 모르잖아. 예른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사람의 온도를 느끼고 싶다던 앞집 4층 남자가 생각났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잠이 올까요? 그는 미간에 약간 야릇한 감정을 드러내며 그녀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했다. 거야 모르지. 심야 영화관에서 난해하고 지루한 프랑스 영화를 보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지도. 그의 말과 표정이 하도 간절해서 그녀는 하마터면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손을 얹을 뻔했다. 그에 대한 적대감이 희미한 친밀감으로 변하는 찰나였다. 그와 나란히 모텔로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폴떡 일어나 호프집을 나왔다. 일주일 뒤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데 S가 들어왔다. 함께 점심을 먹는 사이에다 보짐승이고 기음승이 있는 성격이라 S와는 정도 많이 들었다. 언니 그 소식 들었어요? S가 큰 눈을 더 크게 뜨고서 호들갑스럽게 쳐다보았다. 뭔데? 빅뉴스예요. 김 계장님이 수십억을 횡령했대요. 뭐? 어디서 들었어? 관광종합개발공사 지원한댔어요. 몇 해에 걸쳐 조금씩 횡령했대요. 지금 김 계장님은 해외로 도주하고 없대요. 그 인간 내게 뭘 했는지 알아요? 같이 자재요. 섹스는 필요 없고 그냥 옆에 좀 누워있어 달래요.
잠을 좀 자고 싶다 어쩌나 하면서요. 그 새끼 벤데 새끼예요. S가 입을 비추거리며 말했다. 미친놈. S의 수다스러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린이 거침없이 욕을 내뱉었다. 그날 밤 그와 나란히 영화관에 앉아 신나 영화를 보고 모텔로 가 서로의 나신을 더듬었으며 잠을 잤다며 그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예린은 빗속으로 사라진 앞진 남자와 해외로 사라진 김 계장을 생각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가 알던 사람들은 모두도 그녀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다음엔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원룸 현관으로 들어섰다. 주인 여자와 창문에서 맞닥뜨렸다. 주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다. 거참 304원은 어째 지가 먹고 보리 음식물 쓰레기 값도 안 내요? 매달 2,000원씩 내는 것도 5달이나 밀렸어요. 수도세, 전기세도 몇 달째 밀렸어요. 그것은 별도로 청구할 테니 그래 알아요? 얼굴이 화탓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방이 모두 적분이었다. 주인 여자가 입을 벌릴 때마다 위장 깊숙한 곳에서 다리를 틀고 있던 실뱀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있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했다. 우기 속으로 떠나간 앞집 남자의 힘얼군 아랫도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해외를 도주해버린 김 계장의 파삭한 낙엽 같던 눈도 어른거렸다. 김 계장의 불면과 기러기 아빠와 혁륜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금은 지상 어느 곳에서 잠을 잘 잘까? 누가 누구 연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집새가 나올 때는 없었다. 창문을 열고 큰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투정 부리들 얕게 까르릉 거리더니 어느새 원룸태 골목을 튀어들었다. 고양이 소리는 좁은 방까지 비죽고 들어와 엄습한 어둠을 부려놓았다. 어쩌면 앞집 남자 고양이인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악을 쓰며 우르대는 놈이 부러웠다. 저렇게 울다 지치면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겠지. 그녀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귀로 쫓다 건너편 옥상에 있는 빨래줄을 쳐다보았다. 빅 사이즈 청바지가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인을 잃은 청바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캄캄한 밤, 예린은 휘청거리며 좁은 공원으로 갔다. 손가락 지문으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왕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46kg의 몸에 쓰러질 듯 앞으로 나아갔다. 어두운 정원 같은 좁은 내실엔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존재했다. 플래시를 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유리관으로 걸어갔다. 유리관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예린은 까닭 모를 분노가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좀 일어나봐. 당신은 자고 또 자도 잠이 와? 마치 연인에게 따지는 듯한 기세였다. 당신은 죽어서까지 천년 내내 호사를 누리는군. 당신 왕이잖아. 일어나서 나 좀 자게 해달란 말이야. 왕은 기척도 없이 누워만 있다. 예린은 오른손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 왕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탕! 한 번 더 왕을 향해 방해선을 당겼다. 탕!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후련함을 느꼈다. 이어 예린은 목에 두르고 온 스카프를 벗었다. 천년새 큰 파시미나 한 개를 펴서 바닥에 깔고 또 다른 하나는 몸 위에 덮고 왕의 유리관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녀는 약통에서 수면제를 꺼내 하나 둘 셋 하고 세었다. 수면제 세 알을 입에 틀어 넣었다. 약은 입속에서 쓴맛을 내며 금방 녹았다. 양수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영원히 가라앉은 토토를 잠시 생각했다. 초음파 사진으로 봤던 토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반쯤 감은 그녀의 눈에서 반짝 눈물이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듯한 몽롱함이 몸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입속에 총구를 집어넣은 영화 속의 남자를 떠올렸다. 탕 하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멀리서 엥엥엥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방차의 사이렌인지 구급차의 사이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좁은 공원 쪽으로 다급하게 타고 오고 있었다. 보안 전문 업체의 사이렌인 듯했다. 예린은 이곳에서 쪽잠이라도 자고 수라도 내일을 붙들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잠을 자기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을 자기 위해 어디로 또 숨어들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거기가 어디든 잠들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